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제2강 공인중개사 법령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 신정환TV 이렇게 보면은 강의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매 강의고 하나는 공인중개사 법령 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법령 이것만 강의를 들으시면 되지 부동산 경매를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미 합격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그때 이제 이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게 목표니까 이 공인중개사 법령 강의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법.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냐?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지문을 만들면은 총 4개의 지문을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네 번째,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러면 요 4개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 첨가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한동안 시험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 30회 시험을 보면은 그동안 안 나왔던 파트, 이런 파트에서 전부 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법의 분류 방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류 방식이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공법 하면은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있죠. 부동산 공법.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인데 국가와 개인은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불평등하죠. 개인은 국가가 하는 명령을 따르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명, 하복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수직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개인은 국가가 하는 명령을 따르는 의무밖에 없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너는 올해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까 세금 얼마 내라. 낼 의무밖에 없죠. 국가가 개인에게 너는 지금 체력적으로 한참 튼튼한 나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기 휴전선 가서 총 들고 나라를 지켜라.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법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라. 공법이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은 교도소에 쳐넣겠다.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공법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사법 규정도 있느냐?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과 개인은 서로 평등하죠. 그래서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수평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 규정도 있느냐?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좋다, 승낙을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쪽 의뢰인도 개업공개사에게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사주십시오 라고 중개를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가 좋다, 승낙을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계약의 근거에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규율하는 법은 의뢰인도 사람이고 개업공개사도 사람이고 이쪽 의뢰인도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법.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결론적으로 공법 규정도 있고 사법 규정도 있는 중간적인 법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적인 법령이다.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해주냐면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되는 것도 계약이고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것도 계약이다. 이게 둘 다 계약이라고 얘기해서는 어떤 계약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양자는 꼭 구별을 해야 되는 개념이었기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앞에다가 중개를 붙여서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앞에다가 거래자를 붙여서 거래계약이라고 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중개계약이라는 말과 거래계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거를 구별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이 모든 계약을 다 총칭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라는 말 속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중개계약은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는 중간에다가 의뢰자를 첨가시키면 쉽게 있죠. 그래서 중개의뢰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개념이 조금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는 의뢰자를 첨가시켜서 중개의뢰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다가 끝끝내 의뢰자를 첨가시키면은 촌스럽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정확해지면은 의뢰자 떼버리고 중개계약, 거래계약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을 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할 실익이 있느냐? 똑같은 법에서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법에서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고 어떤 법을 나중에 적용해야 되는지 법 적용 순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법 적용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일반법, 특별법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했을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법, 특별법의 개념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일반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항,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 특별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사람, 사항, 장소에만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게 일반법,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은 게 특별법,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은 이 특별법을 먼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 일반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법을 비교해보는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입니다. 민법은 모든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민법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민법에서 죽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공인중개사법은 사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적용 범위가 좁습니까? 중개사법이 적용 범위가 좁죠. 그래서 중개사법이 특별법, 민법이 일반법 이렇게 됩니다. 다시 공인중개사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법을 비교해보는 공인중개사법과 상법입니다. 상법은 모든 상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개사법은 우리나라 개공사들에게 왜 중개업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거짓말이죠.
돈 벌려고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들은 상법상 상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은 모든 상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개사법은 상인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적용 범위가 좁습니까? 중개사법이 적용 범위가 좁죠. 그래서 특별법이 되고 상법이 일반법이 됩니다. 다시 민법과 상법을 비교해보면 민법은 모든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법은 사람 중에서 상인이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적용 범위가 좁습니까? 상법이 특별법, 민법이 일반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은 세 법 간의 법 적용 순위가 나오겠죠.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이 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시다 보면 상법 얘기와 민법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왜 상법, 민법 얘기가 나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게 바로 상법, 민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니까 국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다 규정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임에서 제정된 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조에서 시행령의 목적을 규정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전체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다 규정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처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임에서 제정된 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조에서 시행규칙의 목적을 규정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서 전체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전체 5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38개 조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9개 조문 해서 전체 118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8개 되는 이 조문 중에서 매 시험마다 40문제 중에서 70% 그러니까 28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28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에 해당되죠. 그 좋아하시는 민법은 전체 조문 숫자가 몇 개입니까? 물론 이제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법전이 1000개가 넘죠. 그 좋아하시는 부동산 공법은 전체 조문 숫자가 2000개 이상이 된다죠. 이거에 비해서 법령 및 실무는 118개 되는 조문 중에서 이 28문제 상당히 좁은 범위입니다. 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게 출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의 의미, 연결 조사의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이 법령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 이 다음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